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긴 이런 연휴 시즌이 좀 끝났습니다. 정상 업무로 복귀하는데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양신문 뉴스체크 2주 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5개 소식만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12만 호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양시에도 신규 택지가 들어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청 이전 타당성 행안부 통과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죠. 반대 주민들은 용역 통보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동국대병원에서 개소했습니다. 일산 서구 유일의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시설이 지원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원한 청년 활동가 최준수 목사님의 소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에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라는 목적인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기존의 택지 지구의 3만 가구를 늘리고 또 신규 택지를 8만 5천 가구 새로 공급을 하고 민간 물량 공공 전환도 5천 가구 이렇게 합쳐서 총 12만 가구 대규모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이제 고양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우선 3기 신도시의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기존의 3기 신도시 중에서 자족용지와 공원녹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층고를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용적률을 높이겠다라는 건데요. 고양에 있는 창릉 신도시가 용적률이 188%로 가장 낮습니다. 때문에 3기 신도시 할당 물량 중에 창릉 신도시가 떠안아야 될 물량이 상대적으로 이거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양시 담당자는 정부가 각 3기 신도시별로 추가 확대 물량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창릉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이 추가된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런 그냥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신규 택지에 8만 5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 대상지는 11월에 발표하겠다. 네. 이거 굉장히 고양시로서는 심장 덜컥 내려앉을 수도 있는 좀 그런 소식 아닐까요? 서울 반경 30km 이내 이렇게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밝혔거든요. 고양시가 딱 여기에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고양시에 또 하나의 미니 신도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6,000호에서 2만 호 규모의 그런 중규모 이런 택지급으로 조성될 계획이고 GTX 등 광역교통망 접근이 쉬운 것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약간 범위를 좁혔는데요. 때문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고양의 대곡, 화전, 그리고 뭐 이제 김포 고천이나 하남의 감북 등이 이제 후보지로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을 좀 되새겨 보면 작년 9월에도 고양의 대곡과 화전이 4기 신도시 우선순위 후보지로 이렇게 좀 설왕설래가 있을 때 이동환 고양시장이 서둘러서 이거 사실 무근이다 라는 보도자료를 냈을 정도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고양시 지역의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화전 대곡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도시 미래 청사진과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가뜩이나 뭐 자족도시 이제 굉장히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아파트만 들어서는 거냐, 우려 목소리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여러모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소식일 것 같네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석 이전 사업 행안부 타당성 조사 통과 이런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요거는 고양시청 본관에 걸려있는 현수막이고요. 자, 요 사진은 백석동 업무빌딩, 그리고 이 사진은 거리 곳곳에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름으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백석 이전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가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 접수를 마치 이전 절차에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과대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홍보하고 있는 이 타당성 조사의 정칭 명칭이 뭐냐면요,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입니다. 올해 5월 초에 행안부 소속의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이제 고양시가 용역 검토 의뢰를 제출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받은 게 추석 연휴 전날이 27일이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찬반 논쟁이 다시 한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대 주민들은 그 타당성 조사 통과, 자, 요 문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좀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절차를 반드시 넘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앞서서 준비 과정 중에 하나로서 사실 그걸 뿐인데 행안부 통과가 막 되게 엄청 큰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거고, 이 보고서가 시청 이전 자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주민들을 호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반대 입장은 알겠고, 그러면은 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네. 어떤 신규 사업의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타당성 조사 통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써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네네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교동의 신청사 건립 때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표현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실 쪽에서 이 보고서를 입수를 했는데, 이번 통과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해당 건물 연면적 기준 같은 기본적인 행안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 확인한 거다. 이 보고서 어디에도 이전이 적합하다든지 타당하다든지 그런 내용 기술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비해서 이전 사업이 더 낫다, 이런 의미 전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요거 추진 과정부터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신년 계좌회견 이후에 행안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 이거 적정한지 좀 평가해 주세요 라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용역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7,500만 원인데 이 7,500만 원 지출 문제를 두고 시의회와 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 뉴스 저희 계속 보도드리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 핵심이 이거죠. 예, 핵심이 이거였어요.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방재정법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지적까지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고양시에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따로 이제 헌법재판소 소원까지 내고, 그리고 시에서는 이제 이 용역 강행, 용역을 계속 강행해왔던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최종 보고서까지 납품을 받았는데, 이 사실상 돈 주고 용역 의뢰한 결과물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또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시청 이전 사업 절차,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넘어서야 될 가장 큰 두 가지는 사실은 경기도 투자심사,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예산, 그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인데, 다음번에 투심을 제출한 데 있어가지고 구비할 수 있는 요건은 이제 충족을 한 상태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더 이상 투심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발표와 관련해서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양측의 갈등이 앞으로 더 첨예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면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난임 부부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5일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임신이 잘 안 돼서 고통 겪는 난임 부부, 그리고 임신이 됐지만 뭔가 좀 힘들어하는 임산부, 그리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으로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리는 임산부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이런 전문적인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권역센터가 경기 남부인 수원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수원까지 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 산부인과 산학협력단이 이 보건복지부에 이 경기북부 권역센터 필요하다,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마침내 이번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센터 유치를 주도했던 김희선 동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난임 부부와 임산부는 물론 미혼모, 산부모, 다문화 가정 등에서 임신과 출산 이후에 전 시기에 걸쳐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건 센터 위치 어디냐 이걸 텐데요. 동국대 일산병원 5층이라고 합니다. 개소식이 5일에 열렸는데 그 영상도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출산 방해 정책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서적 어려움까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비슷한 사업은 많았지만 정말 이 사업은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센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나 인천 인근 그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복구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일산 서구의 유일한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시설이 있는데 여기 지자체 지원이 늦어지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그런 소식이 있네요. 우선 일단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시설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그 보건행정의 패러다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하는 이런 정책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격리가 아닌 공존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바로 이 주간 재활시설인데요.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낮 시간 동안에는 이 시설에 와서 함께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받고 또 이게 약이 되게 중요해요. 꾸준히 약도 복용하고 또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고립되도록 두지 말고 함께 모여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확실히 상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도 빨라지거든요. 그러한 일을 하는 시설이 주간 재활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준 기자님께서 일산 서구에 있는 일산 그리다 마음건강센터 네. 여기를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시던데. 시설에 대한 만족도 또 의존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낮에 갈 곳도 없다. 여기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나같이 말씀을 하셨고요. 회원 가족들 역시 센터가 꼭 필요하다. 제발 문 닫지 않도록 지자체가 하루빨리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1년 정도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2023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담당 부서의 약속을 받고 운영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관련기관인 일산서구 보건소로부터도 이곳은 지원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직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기도랑 고양시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고양시가 서로 어떤 절차상의 이런 책임을 좀 미루면서 자꾸 핑퐁 게임을 하는 동안 예산 지원이 이렇게 점점 늦어지고 2년 가까이 지금 개인적인 비용으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기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간 기관에서 운영을 할 테니 이제 최소한 공적 지원을 해달라 이 정도 요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독자님들도 이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고양시에서 이제 평화와 통일 시민운동에 그동안 헌신해 오신 최준수 목사님께서 6일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 좀 슬픔도 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분이 8월에 이제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2달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떠나시게 되었고 향년 75세이십니다. 젊은 시절에 빈민들을 돕는 일에 아주 헌신을 하시고 천막촌에서 어떤 그런 교회를 하시면서 판자촌 아이들과 여공들을 돕는 그런 일에 헌신을 하셨고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는 YMCA 그 다음에 한벗재단 남북평화재단에서 실무자로 일하시다가 2009년에 고향으로 오셔서 지역에 기반한 평화 통일운동의 뿌리를 내리겠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서 정말 평화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향 평화누리를 만드시고 고향 포럼을 100회까지 정말 이끌어 오셨고요. 통일 사과나무 심기운동, 백만 고향자치연대, 남북 상생운동본부, 그리고 고향 종교인 평화회의, 고향 평화학교, 탄소제로 숲 시민 네트워크 등 여러 단체들을 만들고 운동을 주도하는 데 앞장서시고 마지막까지 시민활동가로 헌신하다가 너무도 빨리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생전 최준수 목사님과 인연을 맺었던 여러 지역의 원로들과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도 이렇게 함께 했고요. 또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타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인들도 참석해서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준수 목사님께서 뿌리신 이 평화와 통일의 씨앗이 고양시 곳곳에서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